안녕하세요. 딸이 둘 있는 50대 후반의 아저씨입니다.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두 딸을 낳아서 오붓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10여 년 전에 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사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딸을 잘 키워서 좋은데 시집 보내는 게 아내와 두 딸들에게 할 수 있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만 하면서 살아왔고 딸들도 잘 커서 첫째는 몇 년 전에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다 보니 젊었을 때부터 공사장을 전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크레인을 면허증을 땄고 일이 있으면 장기간 집에 못 들어오면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좀 벌었기 때문에 지방이지만 좋고 큰 아파트에서 두 딸이랑 살았고 첫째는 엄마의 빈자리를 챙기면서 동생을 잘 보필했습니다. 첫째가 시집을 가고 둘째랑만 살고 있었는데 딸은 남자친구가 있기는 했지만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1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딸이 아는 언니가 있는데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말이 언니지 딸보다 나이가 10살가량 많았는데 몇 개월 전에 이혼을 하고 딱히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길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없었고 이혼 후에 친정에 갔는데 부모님과 매번 다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는 싶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우리 집이 크고 첫째 방이 비어져 있는 걸 알고는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외간 여자를 들이는 게 좀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같이 있다 보면 제가 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출장이 많다 보니 집에 있는 날도 많지 않고 딸이 혼자 있으며 아무래도 위험하니 딸 아이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는 제가 있는 날 짐을 싸서 들어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등의 캐리어 2개였고 큰 딸이 쓰던 방에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보는데 조금 설레기는 했습니다. 딸이 언니라고 부르지만 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저랑은 20살이 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아버님 하면서 불렀지만 솔직히 밖에서 만난 사이라면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첫날 들어오면서 어색하기는 했지만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우리 딸도 지 엄마를 닮아서 예쁜 편이기는 한데 그녀도 참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늘씬한 게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짧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눈이 호강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딸의 친한 언니이니 딱 예쁘다 정도까지였지 이성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고 감사하다며 음식을 시키고 술을 함께 가볍게 마셨습니다. 딸과도 가끔씩 둘이 술을 마시고는 했는데 한 사람이 느니 그것도 괜찮더군요. 가볍게 맥주 몇 병 마시고 둘이 놀라며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술도 조금 취해서 그런지 그녀의 첫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설레었습니다. 딸도 집에서는 짧은 옷들을 입고 있는데 그녀가 입었던 짧은 옷이 생각나니 이 나이에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그녀를 떠올리며 간만에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만족할 만한 위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이 없어서 며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딸도 그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야 돌아왔지만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몇 마디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싹싹한 편이라 그런지 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음료 등도 챙겨주면서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며칠 뒤 지방으로 2주간 출장을 갔고 항상 출장을 가면 혼자 생활할 둘째가 걱정됐는데 전화를 하면 그녀와 잘 지내면서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간에도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다시 타지로 출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이 만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그녀가 늦게 들어오거나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하고 들어올 때는 얼굴도 못 본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반년 정도만 같이 있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언니랑 사니깐 밤에도 안심이 된다며 좋아했고 언니가 반값을 내지는 않지만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준다며 좀 더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 가면 그녀가 싹싹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았고 딸아이 안전을 생각해서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더 보내고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공사가 빨리 끝났고 딸에게 일정보다 며칠 일찍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간만에 언니네 가서 자고 오기로 했다며 저도 그쪽으로 오라고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친구네서 자고 오겠다고 했다며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저녁 잘 챙겨 먹고 혼자 푹 쉬라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혼자 집에서 푹 쉴 수 있겠다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못 보던 남자의 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조용히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술을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싸해서 큰딸이 썼던 그녀의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서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썼던 그리고 그녀가 쓰고 있던 침대에 그녀와 웬 남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앉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도 화가 났지만 큰딸이 쓰던 침대에서 딴 남자랑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거리라며 소리를 쳤고 그 소리에 그녀도 그 남자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둘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현관문이 열리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도 나고 술도 취해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더니 술 먹은 흔적이 치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큰딸 방에서 그녀가 나오더니 쭈뼛쭈뼛거리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둘째가 들어오기 전에 짐을 싸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간만에 남사친을 만나서 술을 먹다가 혼자 집에 있기가 그래서 술 한 잔만 같이 마시고 보내려고 했는데 술김에 처음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말 그대로 남자인 친구이고 이런 일을 한 게 자기도 후회되고 있다며 우리 집에서 그런 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나갔었는데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밖에서 밤을 새다가 집에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남자를 포함해 다른 사람을 데려온 적이 처음이었고 다시는 여자도 데려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갈 데가 없다는데 내쫓는 것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남자를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없던 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딸이 돌아왔고 저도 그녀도 없던 일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용서해준 게 고마웠는지 그날부터는 그전보다 더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서 사는 것으로 용서를 하기는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날의 모습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이 떠오를 때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문을 잠그고 혼자서 위로를 몇 번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랑 둘이 있게 되는 날에는 조금 어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잊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오바를 하는지 저에게 더 싹싹하게 굴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날의 그녀 모습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며칠 쉬고 있을 때였고, 그날은 딸이 오랜만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외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딸도 저와 그녀가 나쁘지 않게 지내는 걸 보기도 했고, 설마 아빠가 그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었고, 저는 낮에 잠깐 볼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고, 그녀는 주말에 일정이 없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집 앞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 마셨고,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좀 더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더 하자며 편의점에서 맥주를 몇 캔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워낙 싹싹한 편이라 간만에 둘이 마시는데도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 둘 다 취했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그날의 일을 꺼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같이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그러면서 혹시 그날 어디까지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망하기는 했지만 술도 취했겠다 제가 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사실대로 말했나 하는 생각에 더 이상 마시면 괜히 실수를 할까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 다리에 손을 올려 만지면서 그날 자기를 보고 어땠냐며 좋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했고 한동안 어쩔 줄 몰랐지만 솔직히 좋았다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며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저랑 나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던 저로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이기에 그렇게 들이대는 그녀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제 방으로 옮겼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술자리에서 만났던 제 또래의 아줌마들을 몇 번 아는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를 아는 것은 일생 처음이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젊음이 무기였습니다. 탄력이 있고 탱탱한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경험도 있고 어리기는 하지만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스킬이 좋았습니다. 어린 그녀의 피지컬과 경험의 스킬이 더해지니 그녀는 저를 정말 황홀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처음 안게 되었습니다. 처음 안고 나서 다시 안고 싶었지만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달아 2번 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에서 그녀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녀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도 예뻐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잠에서 깼는지 저를 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그녀가 술김에 실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그녀는 어젯밤 일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하루 자고 나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번 강하고 화끈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샤워를 하고 집 앞에 나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정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준 제가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씩 이성적인 감정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자기보다 연하였고 그동안 연애도 거의 동갑이나 연하를 만났어서 그동안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해심과 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까 생각하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자기도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삼겹살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대화 내용에서도 자기에 대한 배려와 호감을 좀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는 안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술김에 안기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안기니 기분이 좋았고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스킬이 좋아서 궁합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그녀를 보니 다시 한번 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후딱 먹고 딸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그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보니 딸이 돌아와 있었고 그녀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며 숙소를 들렀다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며칠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며칠간 그녀를 안았습니다. 물론 집에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 숙소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안기는 게 너무 좋다며 일을 하면서도 퇴근해서 저를 만나는 시간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안고 나서 그녀 먼저 보내고 저는 몇 시간 밖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 한잔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딸은 원래도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했고 설마 그녀와 제가 이런 관계가 됐다고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며칠간 연속으로 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서 그녀를 못 보자 너무나도 애가 탔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사이가 되니 서로 카톡도 하고 전화도 가끔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출장이 끝나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들어가는 길에 숙소에서 그녀를 안고 들어가는 날도 있었고 딸에게는 출장이 길어졌다고 하고 제가 며칠 숙소를 잡고 살면서 그녀의 퇴근만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안기는 걸 만족한다고 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면서까지 그녀를 안고 있습니다. 역시 약이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녀가 더 좋아하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만난 지 벌써 몇 개월째입니다. 하루는 딸이랑 둘이서 한잔하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언니를 살게 해줘서 고마운데 조금 불편하지 않냐고 합니다.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불편하기는 하지만 둘 다 괜찮으면 언제까지든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딸은 자기 시집가기 전까지는 언니가 원하면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딸이랑 오래 살다가 시집가서 너무나도 외로웠는데 그녀가 있어서 든든하다며 자기 시집갈 때까지는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딸이 시집을 가게 돼도 언니는 살아도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녀가 좋고 그녀를 안는 게 좋습니다. 그녀도 지금 만족하고는 있지만 사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솔직히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관계이니 어느 날 그녀가 떠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녀를 안고 싶지만 언젠가는 못 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항상 저에게 안기는 걸 만족하게끔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 둘을 다 키우고 나니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 고군분투하며 딸과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식당이며 청소일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봤지만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애 둘을 키우기에는 벌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제대로 된 학원도 보내지 못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어떻게 사냐며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주변 사람들은 거의 못 만나다시피 했던 터라 저도 흔쾌히 알겠다며 약속을 잡았어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힘들게 살고 있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약간의 망설이다가 혹시 자기네 가게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무슨 장사를 하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걸 보고는 혹시 하는 마음에 너 혹시 술 장사하니? 라고 하니 맞아.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이상한 거 아니라며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다고 멋쩍어하는 모습에 괜스레 미안하면서도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니 월급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죠. 아이들에게 창피한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서 가난의 그늘에서 자라게 될 아이들이 불쌍해졌어요. 결국 저는 친구네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네요. 그 당시 친구가 운영하던 가게는 주점이었는데 저는 카운터도 보면서 주방 일도 도맡아서 했고요. 간단한 안주거리와 설거지 정도의 일이라 예전에 비하면 육체적으로도 훨씬 덜 힘들고 벌이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술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술에 취해서 저한테 욕을 하고 깽판을 치는 놈들부터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애들을 생각하면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옷,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고 싶고 가고 싶다던 학원도 보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통장에 조금씩 돈이 모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다라는 게 너무 예쁘고 고마웠어요. 어엿한 직장인이 된 애들을 보고서야 친구에게 인수하였던 가게를 처분했어요. 20여 년을 넘게 장사만 하면서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 저도 많이 늙었거든요. 항상 말썽 한 번 없이 착하게 자라준 첫째 딸을 먼저 순탄히 시집 보내고 3, 4년이 지나자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이 조금 기가 세 보이긴 했지만 어차피 저랑 살 것도 아니고 아들이 좋다고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했죠. 제가 악착같이 살았지만 2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난 후라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뿐인 아들 장가가는데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저를 앉혀놓고는 여자 쪽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집을 해오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아들이 기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헌데 무언가 할 말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편하게 말해보라고 하니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자기는 신혼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길래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며느리 될 애가 싫어하지 않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라며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한다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딱 잘라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애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놔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것보다 힘든 건 아들이 없을 때면 저에게 반말을 하는 며느리 때문이었죠. 그래도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같이 사는 시간이 늘어나자 말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잘 모르고 며느리의 물건을 버린 적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어머님 이걸 버리시면 어떡해요? 버릴 물건인지 안 버릴 물건인지 구분도 못하세요? 나 참 눈이 있는지 없는지 하더군요. 참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밖에 말 못하냐고 했더니 본인이 집도 해오고 용돈도 따박따박 주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잡아먹다시피 대꾸하더군요. 기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고 당장 그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서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더욱 가관이더라고요. 밖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집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아들이 오면 자기 혼자 온갖 집안일을 다 한 것처럼 구는 게 기가 찼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 흉이라도 볼라치며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여시 같은 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며 달라붙기 일쑤였고 아들도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다며 엄마야말로 와이프한테 좀 잘해주라는 말에 할 말이 이렇습니다. 내 편이라곤 종종 전화를 걸어주는 타지에 있는 딸뿐이었지만 육아를 하느라 바빠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을 뿐더러 힘들어하는 딸에게 하소연도 못하겠더군요. 그러던 중에 손주 녀석이 태어났습니다. 남들은 손주가 생기면 그 아이 보는 낙에 산다던데 저도 물론 예쁘기야 했지만 육아마저 제 몫이 되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은 회사 일이 점점 바빠져서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며느리는 육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아이 사진이나 찍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살더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던 날 장을 보고 집에 가던 길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귀를 돌아봤어요. 다름 아닌 제가 장사를 하던 시기에 주류 도매업체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직원분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가져다주고 결제를 했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은 사장님과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워낙 오래 장사를 해서인지 사장님이 종종 지인분들이나 거래처분들과 놀러 오실 때도 있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상태였죠. 가게를 접고 몇 년 만에 마주쳤는데도 어찌 그리 잘 알아보고 말을 걸어주셨는지 저도 참 반가웠어요. 안 본 새 왜 이리 얼굴이 상했냐며 걱정 섞인 질문에 그제서야 볼품없는 제 모습이 창피해져 그저 쓴웃음만 지으며 시간 날 때 밥이나 함께 하자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장을 봐온 반찬거리로 저녁을 하고 방으로 들어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참 미련하게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내 젊은 날은 자식들을 위해 바쳤는데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었죠. 그러다 문득 낮에 마주친 사장님이 떠올라 휴대전화를 뒤져보니 연락처가 남아있더군요. 제 기억 속에는 이혼 후 혼자 지내신 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오랜만에 만난 터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신뢰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저 우연히 마주쳐 반가워 인사를 했던 것뿐인데 제가 괜히 연락을 해서 부담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을 하다 결국 그날 참 반가웠다며 문자를 한 통 보내게 됐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바쁘게 집안일을 하다 보니 전화벨이 울려 확인해보니 사장님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래도 급하게 가버렸냐며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싶다고 언제가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피식하고 실소가 나왔어요. 나이 먹고 참 주책이다 싶었죠. 3일 뒤 사장님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정식을 먹은 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얘기를 마저 하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흐른 걸 알았어요. 그 전부터 항상 느꼈지만 매너도 참 좋고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가게가 아닌 곳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니 오래 봐왔던 사람인데도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긴 세월을 혼자서 보내왔던지라 이제 이런 감정은 느낄 일이 없겠구나 싶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씨와 말투를 가진 사람을 만나니 약간 욕심이 나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저뿐만은 아니었는지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게 됐고 제 상황을 알게 된 사장님은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안아주시곤 괜찮다면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장님과 연인이 된 후로 제가 밖에 나가는 일이 잦고 전보다 집안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쓰게 되자 며느리는 늘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냈지만 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인지 별로 여의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쯤 사장님이 그 집에서 나와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건 어떠냐고 했어요. 제가 아마 더 젊고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않았더라면 거절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그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동의를 했어요. 마음 같아선 말도 없이 짐만 싸서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아들에게 이야기는 해줘야겠다 싶더군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며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살 거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자 아들이 깜짝 놀라며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그럼 어디 가서 살 생각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어 그럼 애를 누가 볼 것이며 나더러 앞으로 집안일을 혼자 다 하라는 거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자 그럼 그동안 어머니 혼자서 그걸 다 한 거냐는 말에 할 말을 잃은 채로 우물쭈물 하더니 요즘 외출이 잦더니 남자라도 생긴 거냐며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그 말이 나오자 시선이 다시금 저에게 집중됐지만 저는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기에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되물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어머 하며 요란을 피웠고 아들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아들을 보자 축하를 바라고 말을 꺼낸 건 아니었지만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나가겠다는 결심에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방문에 두드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자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니 그래도 엄마와 살게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고 그냥 보내기는 걱정스럽다며 미리 소개라도 시켜주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아들 심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인데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듯 말한 게 미안해져 조만간 식사 자리를 마련해보겠다고 했죠. 며칠 후 사장님이 미리 예약을 해둔 고급 일식집에 넷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긴장이 된다며 너스레를 떠는 사장님과는 달리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식사를 하던 도중 며느리가 먼저 뭐 하시는 분인지 질문을 꺼냈어요. 웃으며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무슨 사업을 하느냐, 어머님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냐며 꼬치꼬치도 캐묻더군요. 오래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의심 썩어가는 눈빛으로 예전에 어머님이 술가게를 하셨다더니 혹시 거기서 손님으로 만난 거 아니냐며 건방지고 예의 없는 얘기들을 해댔어요. 화도 났지만
아들이 며느리에게 제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저런 반응을 보일까 싶은 마음도 들어서 참 서러웠죠. 그러자 사장님께서 괜찮다는 듯 제 손을 잡아주시며 입을 여셨어요. 보아하니 며느리분 나이가 마냥 어려 보이지도 않은데 참 철없는 얘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시네요. 제가 오랜 기간 봤던 사람이지만 술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절대 한치의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식들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가게를 접을 때까지도 자식들 결혼시킬 생각만 하던 사람인데 더 이상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제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허허거리며 저를 쳐다보는데 어쩜 내 마음을 그리 잘 알아주는지 참 고맙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는지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고 저는 그날로 그분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이가 아픈 것 같으니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은 했지만 손주가 걱정이 되어 아들 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집으로 가니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더군요. 여기저기 어지러져 있는 건 기본이고 잔뜩 쌓인 설거지와 빨랫감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어찌나 울었는지 얼굴이 새빨개진 손주를 받아들이고는 어디가 아픈 거냐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다행히 열은 없는 것 같아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피며 어르고 달래 잠을 재웠죠. 아이를 눕히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너부러진 며느리에게 그동안 애를 얼마나 안 봤으면 이런 것도 감당이 안 되냐고 하고선 바로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청소라도 해주고 나오고 싶었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것에는 더 이상 무엇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잡고는 이렇게 빨리 가지 말고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커피라도 내오면서 하라고 하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잠시만 기다리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 전과 달라진 태도에 기가 찼지만 우습기도 해 며느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달라는 뻔한 얘기나 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넉넉한 집안에서 살아 씀씀이가 해뻤던 며느리는 일을 그만두고 제 아들이 벌어온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느꼈는지 친정집에서 도움을 받아왔었는데 친정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겨 지원이 끊긴 모양이었어요. 평생을 편하게만 살아오다가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자 답답함을 참지 못했겠죠. 사실 아들의 벌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니까요. 결국 이야기의 요점은 어머님은 요새 여유가 좀 있지 않냐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여자와 결혼한 제 아들도 아들이지만 참 뻔뻔하게 짝이 없었죠. 저를 그렇게 무시할 때는 전부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 같았으니까요. 네 말 잘 알아들었으니 다시 연락한다는 말과 함께 며느리를 뒤로 한 채 아들 집에서 나왔어요. 물론 도와줄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금 여유가 있는 건 제가 젊을 때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제 곁에 좋은 분이 있어주었기 때문이지 쉽게 생긴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한숨을 쉬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들 부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가끔 지방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곤 합니다. 딸을 만날 때면 엄마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 참 좋아해요. 평생을 참 미련스럽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다 키워놓은 자식도 안쓰럽기만 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자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 제 삶도 이제서야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욕심도 없고 앞으로 남은 여생 이 사람과 함께 평범하고 소소하게 즐기고 싶네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냉정해져야 할 때가 오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잘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예요. 저에게는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는 특별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는 날만 기다려지고 만나면 정말 천국에 온 것처럼 좋아요. 남자친구를 만난 이야기 사연 보내봐요. 저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곧 잘했어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20대 후반의 서울 출신의 선생님이었는데 서울 표준어 말투도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키가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자상하고 유머러스해서 짝사랑을 했어요. 영어 선생님께 예쁨을 받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게도 되었고 좋아하게도 되었어요. 물론 10대 때의 짝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뤄지지 않고 끝나기는 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영어가 너무 좋아서 영어학과를 들어갔고
장학생으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 정도 공부도 했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1년 정도 일도 하면서 영어를 공부했어요. 영어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처음 미국에 가서 인종차별을 겪을 때는 힘들기도 했어요. 특히 흑인 친구들이 대놓고 인종차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저를 위로해주던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어요.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다 보니 사랑이 싹 텄고, 마지막 3개월 정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타국에 있으면서 외롭다 보니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고, 저는 처음 그 남자친구에게 안기었어요. 기존까지는 혼전순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첫정은 결혼할 상대에게 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자상함과 타국의 외로움이 더해져서 그런지 그 남자친구와 첫날 밤을 보냈어요. 남자친구는 몇 년 더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3개월간 정말 불타는 사랑을 했어요.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남자친구와만 붙어 살았어요. 우리는 숙소, 사람이 오지 않는 공원과 야산에서 쉴 새 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제 귀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은 정점을 치솟았고, 마지막 일주일은 숙소를 빌려서 밖에도 나오지 않고 사랑만을 나눴어요. 귀국하는 날 우리는 서로 오열하면서 아쉬워했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사랑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사랑은 국경선을 넘기가 힘들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아 싸움이 빈번해졌고,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남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로 인해서 사랑의 맛을 한번 느끼니 남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도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딱히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남자 품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었고,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대 후 복학한 오빠가 저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고백을 했어요. 그 오빠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몸도 좋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오빠는 참 잘했어요. 첫 남자친구는 정신적으로 궁합이 맞았다면, 오빠는 육체적으로 궁합이 맞았어요. 오빠는 학창시절부터 잘 나가던 소위 일진 비슷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을 시작으로 해서 여자 경험이 많았다고 했어요. 군대에서 외박을 했을 때는 돈을 주고서라도 했었대요. 그만큼 욕구도 많았지만 경험도 많아서 참 잘했어요. 오빠와는 성격이 많이 맞지 않았어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 세심한 배려가 없었어요. 첫 남자친구는 저의 모든 걸 배려해줬는데 오빠는 배려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다투었어요. 헤어지자고 한 적도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오빠 자취방에서 안기어 하루 자고 나면 언제 싸웠냐는 듯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저는 집에서 통학을 했었고 통금 시간도 있는 편이었어요. 오빠는 지방 출신이라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항상 오빠 자취방에 찾아갔어요. 간단히 저녁을 해먹기도 하고 시켜 먹거나 하면서 항상 오빠에게 안겼어요. 그래도 다 끝나도 집에는 11시 전에는 도착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의 의심은 전혀 없었어요. 주말에도 학교 도서관 간다면서 오빠 자취방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물론 중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좀 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인증샷도 찍어드린 후에 오빠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1년여를 오빠와 거의 동거 수준으로 지냈어요. 학교에서도 이미 공식적인 커플이었고 저는 오빠랑 궁합도 너무 잘 맞아서 졸업하고 결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같이 졸업을 했고 취직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학점이 좋은 편이고 외국에 단기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경험도 있어서 그런지 괜찮은 직장에 한 번에 취직을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학교도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 놀기만 좋아했기 때문에 학점이 좋지 않아서 취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는 넣었더니 계속 1차에서 탈락이 되니 점점 자신감을 잃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력서도 넣지 않고 우선 각종 자격증과 어학시험을 본다며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월급으로 책도 사주고 인터넷 강의도 끊어줬어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거의 제가 다 내며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집도 엄하고 하니 학생 때만큼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짬짬이 오빠 자취방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가끔씩 친구들은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너무 돈도 몸도 막 퍼주지 말라고 했지만 오빠와의 궁합이 너무 좋다 보니 그런 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개월 오빠를 서포트해줬지만 오빠는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토익 시험도 보지 않고 자취방에 있는 책은 공부한 흔적이 없었어요. 오빠는 스트레스 푼다며 PC방에 자주 가고는 했는데 항상 게임만 하는 것 같았어요. 자취방에 갑자기 가보면 치우지 않은 빈 술병들이 가득한 날도 있었어요. 오빠도 취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게임도 할 수 있고 술도 가끔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길어질수록 공부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수록 제 마음은 심란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 임신은 절대 하기 싫었기 때문에 고무를 항상 많이 준비해놨어요. 고무도 제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사서 오빠 자취방으로 배송시켰던 거예요. 어느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고무를 세어본 적이 있어요. 분명 시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고무가 없어진 것을 느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를 믿었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봤고 오빠는 친구가 놀러왔을 때 생각나서 줬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사랑을 위해서 제 돈 주고 산 걸 친구에게 인심 쓰는 척 준 게 기분이 좋지 않기는 했지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간만에 오빠네 집에 갔어요. 오빠가 끼니를 잘 챙겨 먹지 않는 게 걱정이 돼서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주려고 장도 보고 갔었어요. 한참 요리를 하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사용한 고무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낌이 왔어요. 오빠는 제가 대주는 돈으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빠와 사랑을 나누고 오빠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오빠의 핸드폰을 봤어요. 그 안에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걸 영상을 찍은 게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빠와 궁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계속 만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 용돈으로 그 여자에게 맛있는 걸 사준 것까지 아니 이상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몸은 오빠를 원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는 듯 자고 있던 오빠를 깨우고 다시 한번 오빠를 일으켜 세우고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 모든 걸 불태웠어요. 오빠는 정말 저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한동안 숨죽여 눈물을 흘리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한 친구는 당연히 오빠 욕을 하면서 절대 다시 만나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이성으로는 다시는 오빠를 만나면 안 될 걸 알았지만 몸이 외로운 날에는 오빠 생각이 났어요. 그날 이후 오빠에게는 미안하다는 단 한 번의 연락이 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연락을 하려고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지웠지만 술만 마시면 생각이 났고 언젠가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려보니 오빠네 자취방 근처였어요. 다행히 전화를 한 적도 오빠 집에 찾아간 적도 없었지만 외로운 날에는 오빠와의 궁합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지를 않았어요. 물론 호감을 표시한 남자들은 있었지만 제 머리와 마음속에는 오빠만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엄한 부모님들도 이제는 제가 연애도 안 하는 것이 슬슬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아는 분들을 통해서 선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매번 거절을 하기는 했는데 그럴수록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친구들도 하나, 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저도 30살을 넘기면서 이제는 슬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선보라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겼어요. 운동이 취미라 몸도 좋아 보였어요.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못한 척선을 봤어요. 남편은 정말 곱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중, 남고, 공대 출신답게 연애를 많이 못해본 숙맥이지만 정말 착하고 예의 바랐어요.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고 몇 번 만나지 않아서 청혼을 했어요. 너무 빠른 청혼이었고 그때는 잠자리도 갖지 않은 상태였지만 나이도 있고 양가에서도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였어요. 어찌어찌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벌써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결혼을 앞둔 몇 주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제가 못 잊던 오빠였어요. 제 결혼 소식을 친구에게 듣고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오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으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정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자고 했어요. 제 갑작스러운 요청에 오빠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오빠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오빠는 적당한 곳에 취직을 했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저는 오빠에게 안기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자연스레 숙소로 향했고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부모님께는 남편과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허락을 받았고 남편에게는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일요일까지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오빠에게 안기니 정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시절만큼, 아니 그때보다 오빠는 더 대단했어요. 2박 3일 동안 우리는 정말 자다가 앉고, 자다가 앉고, 자다가 안았어요. 십수번을 안겼는데 그때마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일요일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데 오빠와 헤어지기 싫었어요. 이렇게 헤어지고 며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파혼을 하고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오빠는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 직업도 좋지 않아서 부모님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파혼을 선언할 만큼 제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너무나도 슬펐고 결혼식 때 신부 입장을 할 때 한없이 울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때 남편에게 처음 안기였어요. 남편은 키도, 덩치도 크고 몸도 좋은 체구라 기대를 첫날 밤을 많이 기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보잘것없었어요. 겉보기와는 정말 달랐어요. 저 만나기 전에 짧게 연애를 몇 번 해봤다고 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남편은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괜찮게 벌었지만 밤에는 재능이 전혀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는 그래도 저를 처음 아느니 그렇다고 자기 위로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밤마다 점점 토끼가 되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동물 중에 토끼가 제일 싫어요. 남편은 재능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신혼이라 그런지 신혼여행지부터 매일 밤 저를 안아주었고 우리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물론 처음에는 전에 만나던 오빠 아이일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결혼 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고무를 쓰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다행히 남편을 똑 빼닮았고 혈액형도 오빠와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어요. 아이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남편도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는 게 하루하루가 싫었어요. 남편은 토끼면서도 자주 저를 안기를 바랬고 저는 별 느낌도 없이 그냥 남편의 욕구를 풀어주는 기계가 되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밤이 되면 너무나도 불행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 중에 비혼인 친구가 있는데 간만에 기분 좀 내자며 같이 놀자고 했어요. 제가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었고 남편과 집에도 잘했기 때문에 남편도 제 외출을 아무 소리 없이 허락해 주었어요. 밤새 놀고 친구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랑 간만에 술을 마시며 놀다 보니 술이 많이 들어갔고 친구는 이럴 때 스트레스를 풀라며 저를 이태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아줌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가 좋아 3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이고 친구는 더 동안이라 30대 초 중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클럽에 가서 노는데 남자들이 많이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물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들이었어요. 20대 초 중반 되는 남자애들에게 우리가 눈에 들어올 일은 없었겠죠. 처음에는 남편과 아이 생각에 들이대는 남자들을 컷했는데 친구는 들이대는 남자들과 매우 즐겼어요. 중간에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춤을 추다 보니 저도 업이 되었고 언제 이렇게 놀겠냐며 신나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 클럽에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대부분 20대라서 그런지 우리보다는 젊은 여자애들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12시가 넘고 슬슬 갈까 했는데 30대로 보이는 외국인 몇 명이 클럽에 들어왔어요. 백이였고 덩치도 좋고 키가 정말 컸어요. 3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1명은 키가 2m는 되어 보였어요. 그 3명 중 1명이 제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제 친구에게 들이댔고 자연스레 우리는 같이 춤을 추며 즐겼어요. 그렇게 마음이 맞아서 우리는 2차를 나가기로 했고 그 일행 중 1명이 빠져져서 우리는 4명이서 맥주를 한 잔 더 마시러 갔어요. 친구도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친구는 파트너랑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2m 위 거구 파트너와 어색하게 있다가 자연스레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네서 자기로 해서 갈 숙소가 없었거든요. 그의 숙소에서 맥주 한 잔 더 하다가 자연스레 안기었어요. 남편은 185cm 키인데도 불구하고 볼품이 없었는데 그 배기는 거구답게 엄청났어요. 교환학생으로도 다녔었고 그렇게는 친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친구도 몇 명 있기는 했는데 외국인에게 안겨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남편이 원해서 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나오던 외국인들은 전문 배우라서 그렇겠구나 생각했는데 영상에서만 보던 게 현실에도 있었어요.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도 한 번 안기었는데 술이 안 취하고 안기니 정말 너무 좋았어요. 남편과 결혼 전 만났던 오빠를 못 잊었던 것도 궁합 때문이었는데 그 오빠는 정말 새발의 피였어요. 이 남자는 정말 최고의 궁합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연락처를 땄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작은 학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보통 저녁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많았고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낮에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 집이 집에서 거리가 좀 되기는 했지만 낮에는 시간이 많으니 항상 남자친구 집에 제가 방문해요. 그렇게 만난 지 몇 개월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사실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는 외국인 여자라고 해요. 처음 몇 번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고백하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게다가 제가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걸 알고는 저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조심히 잘하면서 걸리지 않게 할 테고 여자친구 있는 거 전혀 터치 안 할 테니 저랑도 사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와는 오래 사귀어서 조금 식상할 때도 있는데 저랑 궁합이 좋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마음은 주지 말고 궁합만 맞추는 사이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언제는 열정스럽게 서로를 안고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는 날에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항상 최고의 만족도를 저에게 주고 있거든요. 해소되지 않았던 게 풀리다 보니 제 삶이 더 행복해졌어요. 남편이 원하는 날에는 항상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즐기고 있어요. 제 마음이 편해지니깐 남편에게도 많이 관대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남자친구에게서 다 풀고 있으니 남편의 단점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부라는 게 궁합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궁합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동안은 궁합이 전혀 안 맞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남자친구가 풀어주는 남편과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저와의 연애를 좋아하는 것 같고 여자친구에게도 전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의 관계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대한민국 부부들 중에는 서로의 집안도 너무 잘 맞고 성격도 너무 잘 맞는데 궁합이 안 맞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만 봐도 남편과의 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까지 한 친구도 있고 이혼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다른 건 다 맞는데 궁합이 너무 안 맞으니 같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대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평생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생각한대요.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궁합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분이에요. 차라리 저처럼 애인에게서 배우자의 부족한 면은 채우면서 행복하고 단란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이혼을 정답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불만족이 있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애인이 생기시길 기원할게요. 정말 좋아요.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가정에게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한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일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여곡절 끝판왕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 제 아내와의 만남은 진짜 드라마 뺨치는 전개였습니다. 그때가 대학 시절이었어요. 저는 원래 연애보다는 공부랑 아르바이트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녀석이 야, 5대5 미팅 있는데 한 자리만 채워줘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리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끌려갔죠. 그런데 거기서 술자리 게임을 하게 됐어요. 아시죠? 이상한 벌칙 걸리고 웃고 떠들고 하는 거. 저는 이런데 워낙 안 나와서 엄청 어리버리하게 굴었어요. 규칙도 제대로 몰라서 계속 헤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한 여자랑만 계속 걸치게 걸리는 겁니다. 아니, 확률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다가 하이라이트가 터졌죠. 한 컵에 술 나눠 마시기 벌칙이 걸렸는데 저는 어떻게든 조금만 마시고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옆자리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저를 툭 치더니 저기요, 술잔 좀 돌려주실래요? 하더니 단번에 원샷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 아내였어요. 첫인상? 좋다고는 절대 못하겠어요. 무서웠죠. 저는 조용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벌칙을 거의 작정하고 수행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술을 강탈하다시피 마시고는 태연하게 다른 게임으로 넘어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자가 내 인생을 이렇게 휘어잡을 줄은. 그렇게 친구의 친구로 몇 번 마주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여자 진짜 묘하게 사람 속을 긁는 스타일이었어요. 뭐만 하면 말싸움인데 문제는 제가 늘 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왜 졌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게 그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녀랑 티격태격하는 게 제 하루의 재미가 돼버렸어요. 연애도 진짜 롤러코스터였죠.
사귀자마자 대판 싸우고 3개월 만에 쫑났다 싶더니 또 다시 만나고 지지고 볶고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관계. 근데 결정적으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확신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는데 제가 감기 몸살로 골골대며 강에 등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비를 뒤집어 쓴 여자가 강의실로 쿵쾅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래서 너 같은 인간이랑 엮이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도 죽 한 그릇을 내밀더라고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이 여자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옆에 있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온갖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뭐 적당히 티격태격하면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조용할 리가 없잖아요? 네, 제 인생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이사 온 혜정이라는 여자요. 그날은 조용한 여름 오후였고 저는 마당 정리를 하고 있었죠. 땀이 줄줄 흐르는 와중에도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싱그러운 비누향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혜정이 서 있었어요. 여름 햇살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그녀. 더운데 무리하면 안 돼요. 보리차를 내밀면서 다정하게 웃는데 저는 얼떨결에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죠. 이거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혜정은 원래 제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딱히 제 인생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옆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매일같이 마주치게 됐어요.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도 저녁에 마당에서 맥주 한 캔 따고 있어도 심지어 편의점 가는 길에서도 그녀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혜정이 엄청난 미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을 확 잡아끄는 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이도 분위기를 휘어잡는 스타일 있잖아요? 특히 그녀의 눈빛. 가만 보면 뭔가 장난기 어린데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생각이 담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그녀랑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무심코 한 발짝 더 다가서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진짜 이상했어요? 어느 날 혜정이 부부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는 그냥 밥 한 끼 하자는 줄 알았죠.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혜정이 남편이 저랑 친해지고 싶었다나요? 아니, 남자들끼리 친해지는 게 뭐 대수라고 일부러 저녁을 차린담. 좀 수상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은근슬쩍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일 하세요? 부터 시작해서 와인은 좋아하시나요? 같은 뭔가 심상치 않은 질문들. 처음엔 그냥 가벼운 대화인가 했는데 점점 탐색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제가 뭔가 검증이라도 당하는 기분이었달까요? 혜정이는 특유의 자연스러움으로 대화를 이끌었어요. 말도 부드럽게 잘하고 듣고 있으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타입 있잖아요. 그래서 어색할 것 같았던 저녁 분위기도 나름 괜찮았죠. 그날 테이블에 와인이 있었어요. 원래 저는 와인 잘 안 마시는데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혜정이랑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진짜 뭔가 있었다니까요. 그녀도 일부러 피하는 기색 없이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가끔 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웃는데 그게 또 묘하게 사람을 흔드는 느낌이랄까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속으로 착각이다. 와인 탓이다. 이러면서 정신 차리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자꾸 그녀가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그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살짝 웃으면서 와인 맛 괜찮죠? 라고 했던 그 순간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며칠 후 장마가 끝나고 오랜만에 해가 쨍쨍하게 떴어요. 아내가 아침부터 출근 준비하며
잔소리를 퍼부으면서 우리 집 마당 관리 좀 해. 잡초가 사람 키만 해. 이러는 바람에 마지못해 바깥으로 나왔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어요. 마당 정리라는 게 하면 끝도 없고 안 해도 딱히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가 한마디 하면 그게 또 무시 못할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갑 끼고 삽질 좀 하고 낙엽도 쓸면서 대충 정리하고 있었죠. 땀이 주르륵 흐르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아 진짜 이러다 더위 먹겠네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상쾌한 비누향 같은 게 슥 퍼지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니 또다시 혜정이 등장. 손에는 얼음 동동 띄운 보리차?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가 잔을 내밀며 살짝 웃는데 와, 진짜 이 타이밍 뭐죠? 목이 바짝바짝 말라있던 참이라 덥석 받아서 한 모금 마셨는데 기가 막히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혜정이 제 이마를 힐끗 보더니 수건을 꺼내서 슥 닦아주는 거예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칫했어요. 땀 닦아주는 거야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뭔가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해야 하나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시는데 혜정이 한 발 다가오더니 제 목덜미를 스치듯 만지면서 나지막이 말했어요. 열사병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다 쓰러지면 제가 업어드려야 하나? 장난기 어린 미소였는데 그 손끝이 닿는 순간 뭔가 싸하게 전기가 찌릿 흐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딱 맞춰 집으로 들어왔어요. 혜정은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손을 흔들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얼이 빠졌죠. 머릿속이 복잡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내는 집에 들어오면서 저를 힐끔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혜정이랑 너무 친해지는 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처음엔 무슨 뜻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다음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혜정이 예전에도 친구 남자친구 빼앗아서 난리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거의 도화살이 따로 없더라니까. 무슨 마성의 여자도 아니고 남자들 홀려서 사고 치는 게 취미인지 뭔지 하여튼 조심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진 모르겠는데 너도 모르게 휘둘릴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엄청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느껴왔던 묘한 감정들 이게 다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진짜로 혜정이 나를 흔든 걸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데 가슴은 이미 반쯤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혜정이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그날 밤 마당에서 연초를 태우고 있었어요.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는데 옆집 마당에서 혜정이가 나오더라고요. 살랑살랑 걸어오더니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묻는 겁니다. 혹시 저 마음에 들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솔직히 부정할 수 없었죠. 이미 제 마음은 혜정에게로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니 더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채 얼버무렸죠. 아내가 집에 있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어? 그런데 혜정이는 갑자기 피식 웃더니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미 우리 집에 당신 아내 와 있어요. 내 남편이랑 아주 즐기고 있더라고요. 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혜정은 너무나 태연했어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다가오면서 속삭이듯 덧붙이더라고요. 혹시 나한테 끌리면
너도 같이 즐길래? 그제야 알았어요. 혜정 부부는 그런 취향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 부부도 그들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사연은 필리핀에 두 집 살림을 차린 사실을 알게 된 사연자분이 참다 터져서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똑같이 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후반부에 사연자분이 폭발해 복수한 이야기가 나오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코피노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눈앞도 가물가물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말할 곳도 상의할 곳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네요. TV나 그런 데서 코피노 아이들에 대해 나올 때 나중에 저 남자들 결혼할 여자는 참 안 됐다 생각했고 제 남편도 예전에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다녀온지라 순간 혹시 하다가도 제 남편 성격을 잘 알기에 그럴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저 남일로서만 걱정했고 제 이야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6년 연애해서 결혼한 지는 2년이 안 됐고 현재 둘 다 30에 접었습니다. 둘 다 20대 초반에 만나 남들만큼 서로 좋아하다가 2년 전쯤에 남편이 1년 코스로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통화했고 특히 밤에 통화했고요. 항상 전화를 하면 집에서 공부 중이었던 남편.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생각도 못했고 나만을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며 몹시 저를 그리워하던 남편.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증스럽네요. 일주일 전에 남편이 친구에게 전화를 받고는 밥도 안 먹고 가게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멍하니 있길래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뭔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대답 안 하고 그냥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렇다더군요. 워낙 평소에도 친구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서는지라 그날도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나갔다가 점심에 어떻게 됐나 걱정돼서 잠시 집에 들렀는데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영어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뭐지? 하면서도 영어에는 조금 무식한 저인지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듣고 있다가 베이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대충 이메일로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베이비라. 물론 필리핀 사람 빼고 영어로 대화할 일 없는 남편이고 베이비라는 말에 순간 예전에 방송에서 봤던 코피노 아이들 얘기가 머리를 스치더군요. 설마 내 남편이? 이메일 어쩌고 하는 걸 보고는 남편 이메일을 몰래 뒤져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더군요.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도 했지만 이미 머리에 의심이 가득 찬지라 또 다른 내가 모르는 이메일이 있을 거란 생각으로 이메일 가능한 사이트를 전부 찾아서 하나씩 가입 확인을 했네요.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모 사이트가 한 사람 이름으로 메일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더군요. 여튼 어떤 메일을 쓰는지 알아내고 남편이 항상 쓰던 비번을 쳐보니 그 비번도 안 되더군요. 비밀번호 찾기를 눌러도 주민번호와 생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못 찾게 돼 있고 평소에 엄청 단순한 사람인데 참 용의주도하게 해놨더군요. 더 미심쩍어졌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쳐보다가 포기하고 남편에게 물어봤네요. 기억 안 난다고 딱 잡아떼길래 등본 보내서 비번 찾는다고 하니 순순히 불더군요. 사실 필리핀에 있을 때 딱 하룻밤 같이 보낸 여자가 있는데 술 먹어서 인사불성인 자기를 끌고 집으로 가서 잠자리를 하고 아기까지 낳았다네요. 아이 가진 거 알고는 자기 아이인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중절하라고 돈까지 줬다고. 그런데 남편은 안 했다고 자신도 피해자라고요. 진짜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하니까 실성을 한 건지 웃음이 나더군요. 죽어도 자기는 관계한 기억이 없다고. 그 애가 자기 애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요. 그 말만 되풀이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일단 매일 비번 불러라 했습니다. 몇 번을 빌고 눈물까지 보이며 자기가 해결할 테니 자기 믿고 한 번만 모른 척 해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저절로 손이 올라가서 따기를 여러 차례 후려치고 비번 말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비번을 알아 메일을 들어가 보니 이건 뭐 꼬박 2년 넘게 메일을 받았더군요. 당연히 남편이 답장을 보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메일을 열어보자 어차피 영어라 내용은 자세히 안 봤지만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더군요. 한 낯선 외모의 필리핀 여자와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 동남아인 엄마와 전혀 닮지 않는 살색, 쌍꺼풀 없는 눈. 그 아이는 오리지널 동남아 아이가 아니더군요. 남편과 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코피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4개월 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로 하혈하고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아이까지 잃어버릴 것 같아서 친정에 갔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안 좋은 채로 친정에 가니 부모님과 언니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숨기려 했는데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된 후 언니와 함께 이메일을 보았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언니는 2년 동안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을 보고는 기겁을 했더라고요. 남편이 보낸 메일에는 나만 믿어라. 언젠가는 필리핀에 가서 너랑 내 아이 책임질 것이니 많지는 않지만 내가 보내는 생활비로 버티고 있으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진짜 헛웃음이 나오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메일 내용만 보면 저는 하루빨리 기회를 봐서 이혼당해야 할 여자로 묘사하고 그 필리핀 여자는 못 잊는 첫사랑처럼 아주 아련하고 둘이 만나고 싶어 난리인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뭐 남편이 자기는 필리핀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대나 뭐래나 우리가 데이트했던 추억들을 잊지 못한대나? 그니까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됐다는 사실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고 배도 아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남편한테 이혼할 거니까 이 시간부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통보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한 줄 알았는데 TV에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내 사례일지는 몰랐다. 나는 너가 하룻밤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싸구려 남자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넘어간 내가 바보지.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나한테 상처 준 만큼 싹 다 복수할 거니까 그렇게 할라 하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을 준비하고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지요. 너무 어린아이를 몸에 품고 있어서 그런지 이혼 소송 준비 중 아이는 먼저 하늘에 가버렸습니다. 아이까지 하늘에 보내고 나니 앞뒤가 안 보이고 분노만 마음에 남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분노를 표출해버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필리핀 여자도 사기당한 거겠죠. 남편이야 외로우니 어떻게든 하룻밤 잔 거고 그 여자가 무슨 죄일까요? 저는 남편한테 내가 받은 상처만큼 똑같이 돌려줄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나는 아이까지 보내고 몸도 마음도 엉망인데 남편은 멀쩡히 회사도 다니고 그냥 너무 미웠습니다. 보니까 틈틈이 친구들도 만나며 여가 시간도 보내더라고요. 저는 창피하고 어디 가서 털어놓지도 못해서 속으로 끙끙 앓아서 화병이 날 지경인데요. 뭐 처음에는 남편이 미안하다 말리다가도 자기도 지쳤는지 안 잡더라고요. 뭐 필리핀으로 돌아갈 곳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가 자주 하는 SNS에 코피노 아이와 제 남편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코피노이고 이 아이의 아빠는 한국 사람이라고요. 이 아이의 아빠가 한지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한 가정이 파탄되었고 그 남자의 아내는 아이까지 하늘로 보내고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하룻밤의 행동 때문에 필리핀에는 수많은 미혼모와 아이들이 아빠 없이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크고 있다고 적어놨죠. 제 남편의 얼굴이 떡하니 있으니 제 SNS 친구들과 남편 친구들이 남편이 한 짓을 전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이 한 여자, 아니 어쩌면 두 여자와 아이 둘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걸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냥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속이고 깨끗한 척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라도 했네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온갖 욕을 해도 때려봐도 이혼을 해도 풀리지 않더라고요. 나만 소갈이 하는 것 같아서요. 누구는 이렇게 제가 한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무슨 복수냐.
너무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아이를 하늘에 보내고 제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경각심을 가져서 다시는 필리핀에서 그런 짓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지금은 많이 힘듭니다. 연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고 얼른 예쁜 아이 낳아서 빨리 귀여운 모습 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정말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나 봅니다. 내 남편이 바람났고 게다가 나도 모르는 아이까지 있었고 나도 모르는 세월 동안 그 아이에게 양육비까지 보냈으니 말이죠. 매번 나한테는 생활비 아껴 쓰라고 타박한 사람이요. 여튼 저는 이제 이혼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복수까지 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저를 너무하다고 욕하지 마시고 조금만이라도 응원해주세요. 독하게 복수해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